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요 내용인데 배달국, 고리구리 쭉 이렇게 지금 두 라인으로 발전을 하는데 고리는 저렇게 조선과 한 부여로 나라가 바뀌어요. 그런데 구리에 대해서는 그 다음 뭔가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이 뚝 떨어져 있다가 마침내 고구려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고구리. 자, 고구리라는 나라는 나라 이름이 하필이면 고구리일까요? 근데 고대에 고리국과 구리국을 생각해 봤더니 고리국과 구리국을 합친 나라가 고구리예요. 그래서 고구리가 유달리 강인한 나라입니다. 강력한 나라. 한민족의 나라 중에 역대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고구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구리는 강력한 나라예요. 그럼 고구리의 그 강력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한민족은 대대로 살림을 위주로 하는 양의 나라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민족은. 그래서 우리 그 생활 용어도 살림살이라는 말 쓰잖아요. 살림. 살리겠다. 이게 우리 한민족의 사고의 특징인데 갑자기 고구리 때 와가지고 막 나라가 강성해져요. 나라가 강성해졌다는 것은 무력을 갖췄다는 거잖아요. 그 무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구리의 맥이 어디선가 이렇게 흐르다가 고구리 때 와서 합쳐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 고구리 때 합쳐졌다는 증거는 또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제 천재를 참 많이 이렇게 봉행을 했는데, 여러분, 국학원에서도 천재 지금 많이 하시라고 생각입니다. 천재를 어디서 드립니까? 상식적으로. 천재는 교위에서 드립니다. 교위에서 이게 활짝 열린 곳에서 하늘을 향해서. 이게 이제 천재예요. 그런데 고구리 때는 천재를 어디서 드렸는지 아시죠? 국동대혈에서 드립니다. 국동대혈. 대혈이 뭐냐면 동굴이에요, 동굴. 근데 천재를 왜 동굴에서 드리죠?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어요. 고구려 때는 천재를 동굴에서 드린다. 그 천재 드린 동굴의 이름이 국동대혈이다. 나라의 동쪽에 큰 굴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천재에는 소와 염소, 양을 잡아서 천재를 드리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고구리 때는 돼지를 잡아서 천재를 드려요. 왜 그러죠? 뭔가 지금 큰 변화가 생긴 거죠. 뭔지 모르지만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 고구리의 상무정신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의선인의 검은 복장. 한민족은 대대로 흰옷을 즐겨 입는 사람들이에요. 이 흰옷은 해의색이에요. 그래서 한울민족을 나타내는 상징의 첫 번째가 칼라로는 흰색이에요. 그런데 고구리에서 조의선이라는 것은 수행자들입니다. 수행자. 그런 사람들의 복장이 무슨 색이라고요? 검은색. 왜 그러죠? 자, 영계소문의 주력 무기 중에 쇠줄별 도끼라는 게 있습니다. 도끼가 다시 등장합니다. 자, 제가 5가지를 이렇게 적었는데 저게 고구리의 특징입니다. 고구리를 우리가 표현하는 게 아주 많지만 그 중에 저 5가지가 있고 저기서는 이제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고구리 때 갑자기 고분 벽화가 등장을 합니다. 고분 벽화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북두칠성이에요. 자,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안목을. 왜 우리의 특성,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민족의 특성이라고 생각한 것과 다른 그런 것들이 왜 갑자기 등장을 하지? 고구리 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고구리 때 뭔가 큰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건이 고리국과 구리국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리국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런 일들이 전부 저런 특징이 어디서 오냐면 저게 구리국의 특징이에요. 구리국, 음의 나라, 음의 속성, 상무정신. 자, 고구려의 역사도 우리가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런 이제 맥락 속에서 연구하시면 제가 볼 때 새로운 연구들이 정말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우천왕의 나라 이름이 구리입니다. 구리. 구리는 우리말로 청동을 말해요. 청동. 청동기라고 하는 금속이 있는데 이 청동기는 철과 조금 속성이 달라요. 철은 단단해서 쓸모가 많은데
청동은 강도가 약해서 농기구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청동기가 처음 나왔을 때 주로 사용된 사용처가 어디냐면 제사 그릇이에요. 제사 그릇. 여러분, 금속이 나왔어요. 새로운 금속 재련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금속을 어디다 쓰냐면은 제사 그릇을 만드는 데 써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또 상징을 읽어내야 됩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은 아니잖아요. 삶과 죽음으로 우리의 생을 이렇게 나눠본다면 매우 부정적, 음적인 거잖아요. 자, 청동기가 이 음적인 것에 쓰였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라 이름 구리는 청동을 우리가 구리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라 이름 구리는. 그리고 구리를 또 다른 말로 청구라고 합니다. 치우천왕의 나라 청구, 또는 치우천왕의 도읍지 청구, 청구라는 말을 써요. 근데 저 청자, 푸를 청자는 제가 저 밑에 저렇게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날생자 플러스 우물정자. 여러분, 저 우물정자가 광개토대왕의 상징으로 쓰이는 우물정자입니다. 아시죠? 그 경주 호우총에서 나온 청동기 그릇에 우물정자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최인호라고 하는 작가가 그 우물정자의 비밀을 찾아서 어디로 가냐면 백두산 천지로 가요. 이게 그분은 뭔가 찾아서 가기는 갔는데 원뿌리를 찾지는 못했어요. 저 우물정자는 북두칠성의 머리에 있는 네 별을 연결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에서 우물정자를 보시거든, 아, 북두칠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청자는 저런 뜻이에요. 북두칠성에서 나왔다. 자, 여러분, 푸르다라고 하는 컬러가 있는데 뭔가 푸르다라는 표현을 뭔가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분들은 그 푸르다라는 컬러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밤하늘에 빛나는 북두칠성의 빛을 보고 저걸 푸르다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푸른 것은 북두칠성이고, 지금 저렇게 청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모든 물자들은 전부 북두칠성과 관계가 있고, 북두칠성의 상징은 음입니다. 밤, 어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구리국의 청구라는 말 자체가 저게 음의 속성을 가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청동이 제기에 쓰였다. 저것도 음적인 쓰임이다. 네, 다음. 우리 북두칠성의 옛 이름이 난한구리라고 합니다. 난한구리. 저건 이제 난은이라고도 해요. 일본에서는 지금도 일급을 난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난은구리, 저걸 가지고 북두칠성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구리라는 말은 별을 뜻하기도 해요. 별은 어두운 밤에 뜨죠. 그래서 음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구리에서 개구리가 만들어집니다. 개구리. 자, 개구리는 그냥 뭐 하나의 곤충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금화왕이라는 우리 설화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어떻게 임금의 신분을 나타낼 때 그 개구리를 가지고 임금의 신분을 나타내죠? 개구리는 가만히 보면은 알, 올챙이, 그 다음에 성체, 이렇게 3단계를 거칩니다. 이 3단계를 천지인으로 보는 거예요. 아, 천지인을 상징하는구나, 개구리가. 그래서 개구리가 자꾸 우리 옛날 고대 역사, 문화, 설화에 등장을 해요. 개구리는 천지인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음양의 관점으로 보면 개구리는 음양 양면에 속해 있어요. 물에서도 땅에서도. 그래서 개는 해를 뜻해요. 여러분, 개살구, 개나리, 우리가 개라고 붙이는 이 말들은 전부 무슨 뜻이냐면 저거 해가 기르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글의 기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려온 것. 우리 한글은 과학입니다. 자, 그래서 개구리는 저렇게 음과 양, 천지인을 다 갖춘 것, 다 갖춘 곤충. 그래서 개구리가 우리 역사에 자주 등장한다는 거. 어쨌든 개구리는 음양을 다 나타냅니다. 치우천왕의 종족의 이름이 묘족입니다. 묘족. 묘가 무슨 묘자입니까? 쌍묘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에는 묘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묘목. 자, 묘는 눈을 말하고 목은 나무를 뜻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것도 음양으로 나눈다면 목은 양이고 묘는 음이에요. 이게 치우천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렇게 음의 속성을 나타내려고 저분들은
뭐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안확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논문을 내가 봤다. 그런데 그분 논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뚝섬은 옛날 조선족 이제 충무공 계실 때 그 수군을 훈련시키는 병령이 있던 곳이다. 근데 그곳에 둑신사라는 사당이 있고 그 사당에 치우천왕을 모신 둑기가 세워져 있다. 그리고 그 벽에는 탕록전쟁의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근데 그 벽화를 누가 뜯어가지고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분입니다. 저분의 호가 자산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이제 그 일제치하에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일제치하에서 논문을 한 125편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논문의 이 학문의 범위가 뭐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문자, 그 다음에 미술, 역사, 뭐 걸치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논문들이 정말로 아주 탁월한 이 안목을 가진 그런 논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국학을 그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분을 한번 탐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분에 대한 그 책도 나와 있고 자료집이 사실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걸 몰랐었죠. 황제의 전쟁 전설에 대한 벽화. 저것이 이제 조선 미술사유, 이게 1940년에 나온 조선 미술 사유라는 책에 있고 30년대에는 조선학보에 실렸다고 해요. 이게 저건 아마 국회 도서관에 가면은 찾을 수 있다. 뭐 저기 둑기에 관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SNS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둑기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게 지금 뚝섬 그 수도박물관 옆에 세워져 있는 둑기입니다. 자, 저걸 보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기와는 좀 다르죠. 기라고 하면서 저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 모양은 사실은 잘못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그 모양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컬러가 붉은색이라는 거. 그 다음 둘째 형상이 항아리 형상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지금 저기 좌측에 있는 저 그림이 그 화성 행궁의 임금 행차도에 나타나 있는 둑기입니다. 이게 저것은 이제 저렇게 역사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둑기라고 하는 거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염려하거나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둑기는 존재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모양이, 지금 둑기는 저 위에 뿔이 하나인데 저 때는 그 삼지창으로 돼 있죠. 저 삼지창이 우리 한민족의 대대로 유사 이래로 우리의 전통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것은 복원을 잘못했다. 다만 이제 형상이 저 때의 그 둑기의 형상과 지금의 둑기 형상은 비슷하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 형상을 저렇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항아리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치우의 둑기를 저렇게 항아리로 만드는 것은 항아리가 가지고 있는 음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음의 속성, 항아리가 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청동기 시대의 묘제 중에 옹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옹관. 사람을 묻는 관에 항아리로 만드는 관이 있어요. 왜 청동기 시대에 집중해서 사람의 시신을 항아리에다 담았을까요? 요게 이제 전형적인 세상을 음량의 관점으로 볼 때 죽음을 음으로 보고, 그리고 음을 깨트리면 그 속에서 양이 나오는. 우리말에 동이 튼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동이 튼다라고 말합니다. 그 동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이제 동쪽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동쪽이기도 하면서 동이, 양동이, 항아리. 항아리를 깨트리고 해가 뜬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항아리를 깨트린다는 것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해가 뜨기 전에는 어둠이잖아요. 이 어둠을 상징해서 나타내는 게 항아리예요. 항아리는 언제나 속이 깊기 때문에 그건 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우리가 그 발효를 할 때는 전부 항아리를 쓰잖아요. 자, 그래서
두끼의 모양이 저런 형태를 띠는 것은 이분들이 항아리를 염두에 두고 두끼를 저렇게 만든다. 그리고 항아리를 염두에 뒀다는 것은 치우천왕의 음적인 속성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이다. 자, 음입니다. 우리말에 독, 둑, 항아리, 어둠, 둑방, 강둑, 말뚝, 저건 전부 음의 속성을 가진 표현들입니다. 독은, 여러분, 독은 우리 목숨을 죽이잖아요. 이것은 양적인 것에 상대되는 음적인 속성이잖아요. 저 기를 둑기라고도 하고, 둑은 독둑 이렇게 말합니다. 독둑이라고 할 때에 이 둑자는 독과 둑은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같은 것이 어떤 성격에서 같냐, 그건 우리가 둑을 생각하면 돼요. 둑은 우리말에 뚝방, 저수지 뚝방, 방죽. 뚝방은 뭐 어떤 기능을 할까요? 물을 가두잖아요. 자, 이 가둔다는 특성이 음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치우천왕과 관련해서는 전부 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음의 속성을 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독, 항아리, 옹간, 저거 그 다음 둑, 뚝방, 논뚝, 밭뚝. 이게 논뚝, 밭뚝도 보는 방향성이 있어요. 저 이름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언제나 논이 먼저고 이놈은 논이 나아가는 쪽에 마지막 가둔 곳. 이게 논뚝, 밭뚝이에요. 그 다음에 도끼. 도끼라는 말은 원래 독에서 만들어요. 독에서 나와요. 그리고 독은 음적인 속성이고. 그래서 도끼라는 이 이름은 원래 그놈은 도끼라는 이름을 가진 게 아니고 음적인 속성을 가진 어떤 기구, 이런 뜻으로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그냥 독이에요. 그러면 도끼의 기능이 주로 뭐겠어요?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나무를 심고 기르는 것은 양의 속성, 나무를 자르는 것은 음의 속성. 그래서 치우천왕의 주력 무기가 도끼인 것은 이게 치우천왕이 그걸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게 아니고 구리국의 음적인 속성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이다. 그 다음에 둑신사의 둑기. 이건 뭐 왜 둑신이겠어요? 그 둑, 음적인 신을 모시는 사당. 둑기, 그런 음적인 속성을 가진 그런 인물을 상징하는 기. 그 다음에 둑제의 절기. 둑제는 언제 지내냐면 상강과 경칩에 지냅니다. 자, 이제 상강과 경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상강은 어떤 절기냐면, 야, 세상에 이제 물이 얼기 시작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제 추위가 오는 때야. 그러니까 물의 입장에서 보면 물은 그냥 자유롭게 흘러가야 되는데 물이 얼어버리면 물의 흐름이 차단되잖아요. 이 얼음은 음적인 속성이에요. 녹으면 양적인 속성이고. 그래서 저 상강에서 경칩까지는 물이 어는 기간을 뜻해요. 그러니까 결국 물을 억압하는 그런 기간이 상강과 경칩이어서 상강과 경칩에 둑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둑제는 어디서 지내냐? 물가에서 지내요. 물은 또 자체로 해와 상대되는 음이에요. 이게 이제 그 관점을 이해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까 배달국, 구리국, 고리국을 계속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관점에 익숙하셔야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편해지는 거예요. 자, 모래를 먹다. 치우천왕이 모래를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래를 먹어서 되겠어요? 그리고 모래를 또 먹는 사람이 있겠어요?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분에 쇠를 먹는 분들은 있어요. 공주에 사시는 그 불가사리 김흥두 선생님이 있어요. 저하고 조금 절친한데 그분은 쇠를 먹기는 해요. 근데 돌을 먹었대요. 모래를 먹었대요. 근데 그것도 상징입니다. 모래는 돌의 가루예요. 돌이에요, 돌. 근데 돌의 특징이 어디 있냐면 돌다에 있어요. 돌의 속성은 돌다에 있어요. 돈다는 건 뭐예요? 둥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그 특징 지어서 설명하는 문화적인 용어가 뭐가 있냐면 태양거석 문화가 있어요. 이때 태양거석 문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돌을 태양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왜? 돌의 이름이 그래요. 돌다야, 돌다. 둥글둥글. 이놈은 태양과 같은 그런 속성.
그래서 여기서 모래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양을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양을 먹는 건 뭐예요? 낮에 해를 잡아먹는 건 뭐예요? 밤의 어둠이잖아요. 치우천왕의 음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상징 중에 상징이에요. 모래를 이렇게 직접 먹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고대 역사에서는 저런 상징들을 읽어내야 돼요. 끊임없이. 치우천왕은 모래를 먹은 것이 아니라 양을,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양이 막 더 큰 줄 알잖아요, 해가. 근데 밤이 됐더니 막 그 이 온 세상을 다 삼켜버리는 양보다 더 큰 어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그 인식한 표현이 바로 모래를 먹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 그다음 치우라는 말도 저건 조금 모호하기는 해요. 우리가 해치우다, 치우다, 해치우다, 해치다 이런 말을 쓰는데 묘하게 치우천왕의 이름 치우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치우천왕의 상징 중에 꼬리별을 우리가 치우천왕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꼬리별의 모양이 비처럼 되어 있습니다. 비는 뭐예요? 우리 청소하는 거잖아요. 쓸어버리는 거. 그래서 혜성을 말할 때에 치우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대에. 그런데 그 혜성에 생긴 모양새가 꼭 빗자루와 같아요. 빗자루는 쓸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치우천왕의 이름, 치우천왕의 어떤 하셨던 일을 가지고 저런 말들이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치다, 치우다.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 놓은 것은 양적인 거고 그걸 없애는 것은, 치우는 것은 음적인 거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구리국은 아까 말씀드린 음의 속성을 가진 나라, 그리고 청동은 음적인 그 용도가 음적이었다. 그런 거. 청구의 청도, 북두칠성의 나라다. 동두철액도 저게 그 동으로 무기를, 얼굴, 가면을 이 투구를 만들어 썼다는 거잖아요. 철기. 치우천왕은 하여간 저런 음적인 것의 상징이다. 이런 이제 표현이고, 군신도 우리가 굳이 조금 이렇게 높여서 본다면 역시 전쟁은 평화에 상대되는 거니까 음의 속성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치우천왕과 관계돼서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볼 그 인물이 있습니다. 바빌론의 창조신에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마르둑. 그런데 마르둑의 상징이 제가 여기다 썼어요. 마르둑은 뱀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7명의 신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이고. 자, 저기서 7명의 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이 하필이면 마르둑이에요. 마르둑. 그런데 우리말에서 우리가 아까 둑과 관련해서 말뚝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뚝은 뭐예요? 뭔가를 이게 소를 매는 소말뚝. 퍼져 나가려고 하는 소가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거잖아요. 말뚝이라는 게 그런 기능이에요. 뭔가를 차단하고 그 자유를 억제하는. 그래서 말뚝이에요. 둑이 이제 어간이라고 할 수 있죠. 둑 중에서 말뚝. 그런데 하필이면 바빌론의 창조신의 이름이 마르둑이에요. 그런데 그 상징이 봤더니 마르둑, 붙들으면 물, 비, 홍수 이런 것들이 전부 음적인 속성이에요. 거기다가 그 7명의 신. 이것은 우리 북두칠성을 우리 민간에서는 그 칠원성군이라고 해요. 북두칠성의 별 7개를 개개의 인물들로 비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칠원성군이라고 하는데 저기 보면은 치우천왕의 그 상징들 둑, 둑방, 물, 가둠, 억압, 통제, 구리, 청, 북두칠성 이런 상징하고 이 마르둑의 상징하고 너무나 일치해요. 그렇다고 하면 구리국 치우천왕의 이야기가 저쪽 그 중근동을 지나서 유럽으로 퍼져가는 과정에서 아마 바빌론의 저런 그 마르둑 신화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이건 그냥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흡사해요. 마르둑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 되면은 그 마르둑 신화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신화를 읽어보시면 치우천왕의 그 저런 상징하고 너무나 일치해요. 그런 측면에서
바빌론 신화를 다시 볼 수도 있다. 그 논문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이 아니다면 그런 진실을 알려고 막 목을 매기보다는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삶의 철학을 읽어내는 그런 뭔가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구리구 이 치우천왕을 하면서도 치우천왕이 뭔가 막 뭐 탕록이 어떻고 탕록이 뭐가 몇 미터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치우천왕은 전체 음에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구나. 세상을 둘러볼 때 양음으로 본다면 음의 속성을 가진 나라의 왕이구나. 그러면 그분의 그 흔적에서는 전부 음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접근해 간다면 보다 유연하게 훨씬 더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오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